안녕하세요. 이론을 넘어 시장을 꿰뚫는 실전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미네르바 아카데미 이지혜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변수는 무엇일까요? 뉴 노멀 시대가 되면서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하나의 뉴스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등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큰 흐름을 읽는 힘이겠죠. 자, 오늘 미네르바 아카데미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거시경제 1타 강사와 함께 금리, 환율, 물가를 읽는 핵심 원리부터 앞으로 불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항상 이름 앞에 그런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거시경제 전문가, 매크로 1타 강사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제학 전공하셨겠다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신문방송, 네. 정치외교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경제에 깊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 다닐 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네. 이제 은행에 들어갔잖아요. 네.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투자 업무 같은 것들 좀 조언하는 그런 업무, 상담 업무를 좀 했는데 네. 그거 공부하다가 느낀 게 제가 많이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내용을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횟수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켓을 보면서 상담 업무를 좀 계속 진행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걸 했던 게 저한테는 적성에 좀 맞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금리하고 환율 같은 매크로 경제를 보는 게 조금 더 많이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흥미도 있었고 또 제 잡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이어나간 게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요, 학창 시절에 뭔가 이렇게 용돈기 입장 누구보다 열심히 쓰고 약간 이렇게 경제적으로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 돈관념이나 그런 거 있지도 않았고 오. 사실은 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 군대 이제 전역해가지고 은행 들어갈 때까지 은행도 거의 혼자서 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군가한테 제가 공부한 걸 설명하는 건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1타 강사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 전타임 마감 강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 수업을 이제 단과학원 같은 데 가서 들으러 가면은 너무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당 그 내용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내용은 공부하지 않고 그분이 이제 말하는 표정, 손짓, 발짓, 그다음에 어떤 이 딕션 그런 것들 막 따라하느라고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뭐랄까요? 물론 그분들에 비하면은 발밑에도 못 따라가지만 뭐랄까 이렇게 어딘가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느끼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미네르바의 아카데미에서도 좀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많이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걸 설명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공부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다 이 느낌이 있어요. 그 공감은 그건 저한테 하나의 강점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과대포장해서 조금 더 좋게 뭐 거시경제 1타 강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 맞게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데 어릴 때부터 좀 감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 이런 거 많이 하셨겠는데요? 아니 그런 것도 좀 해봤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학원 강사 같은 걸 하고 싶었었어요. 완판 강사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경제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가운데서도 거시경제를 읽는 힘이 왜 투자자들한테 중요할까요?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거시경제 이제 매크로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근데 거시경제나 매크로 같은 거 봐야 큰 도움 안 된다. 그걸로 돈 못 번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매크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수긍을 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이 거시경제 매크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기 이제 축구 경기를 한번 본다고 해보죠.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저하고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이제 그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이랑 이란이랑 축구 경기 한대요. 어디에 배팅을 할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배팅할 때 딱 선수들의 명단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역대 전적, 그다음에 전술 이런 걸 보니까 한국이 더 훌륭한 선수도 있고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배팅했죠.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한국에 배팅했어요. 네. 근데 전문가 한 명이 등장한대요. 그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크로 전문가랍니다. 환경만 본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는데 일단 들어와 보시라고 해서 딱 들어오셨는데 그분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환경만 보신다는데 그래서 무슨 정보를 주실 겁니까? 했더니 딱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경기는 어웨이 경기입니다. 이거예요. 어웨이 경기는 우리 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홈앤어웨이. 나가서 하는 네네. 거잖아요. 이란 홈 경기래요. 네. 그 일단 마음이 좀 이런 생각이 들죠. 뭐냐면 이런 거죠. 반드시 우리가 전력이 세더라도 어웨이 경기라면 뭔가 불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100% 한국 승에 걸었다가 60%로 확률을 낮춰요. 네. 아나운서님도 좀 낮추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래서 이겨요 져요 했더니 그 사람은 그건 모른대요. 딱 한 가지 어웨이 경기인지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하는 얘기가 그 2000m 고원에서 하는 경기랍니다. 네. 그랬더니 2000m 고원이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웨이인데다 2000m 고원이니까 저는 승률을 갖다가 50%로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환경을 보는 전문가는 선수 면면을 보지 않고 팀의 전력을 보지 않아요. 팀의 역대 전적은 보지 않아요. 딱 그것만 보는 거죠. 홈인지 어웨이인지 그다음에 경기장의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승률을 갖다가 확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업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산업을 분석하고 이 산업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분석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매크로를 보는 사람은 환경을 봐줘요. 그 환경은 예를 들어서 홈인지 어웨이인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나 환율이나 물가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잠깐 한번 보시죠. 금리가 높고 낮고 환율이 높고 낮고 물가가 높고 낮아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 낮을 때 유리한 기업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 유불리라는 게 다 나눠지지만 근데 반드시 어웨이라고 해서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같이 보면서 유불리를 함께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게 투자할 때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거시경제 봐야 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일타 강사다운 감사합니다. 설명이었는데요. 요즘 시장 보면요, 참 숫자에 놀라는 일들이 많죠. 환율도 그렇고요, 주가 지수도 그렇고, 와, 이 정도까지 가나 싶었던 수준이 어느새 익숙해지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권미정 캐스터도 요즘 시장 보면서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한때 9천을 넘긴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나 출렁이는 것도 정말 매일매일이 이전과는 다른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서 뉴 노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브리핑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수도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도 과거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수준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뉴노멀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뉴노멀이라는 단어와 가장 자주 붙어 다녔던 단어는 바로 환율입니다. 올해 상반기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84원이었는데요. 특히 2분기 평균은 1,500원을 웃돕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인데요. 문제는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외환당국은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시장 미세 조정에 나서며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요. 결국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기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른바 환율의 뉴노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는 이 환율이 반대로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2월 5일 연고점인 1,561원을 기록한 후 추가 상승은 제한됐고요. 지난 7월 1일 장중고점 1,559원을 기록한 후에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내내 레벨을 낮추면서 8월 8일에는 1,40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50원 넘게 하락한 건데요.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따른 달러 수급 변화와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공조까지 겹치면서 원화 강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공급 우회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1,500원 안팎의 고환율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1,400원도 너무 높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1,400원의 환율을 반기는 상황이 된 게 바로 고환율이 고착화된 최근 우리 시장의 뉴노멀을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두 번째 뉴노멀은 지수입니다. 여의도증권가에서 유명한 말 있었죠. 바로 박스피입니다.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코스피는 2,000선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국 증시는 결국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자조적인 표현이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 한국 증시는 2,500에서 시작해 1년 만에 9,000포인트를 넘기면서 그간의 서력을 한 번에 해소했습니다. 물론 급등 이후 현재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정이 끝나더라도 과거의 2,000선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죠.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약 137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올해는 8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이익 증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두 회사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상장사의 영업이익 역시 전년비 약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이익 체력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우리 증시의 지수 단위 자체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 성장통도 거셉니다. 우리 증시의 마지막 세 번째 뉴노멀, 바로 변동성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숫자로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코스피 200의 공포지수인 V코스피는 지난 6월 29일 97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말 28포인트의 3배가 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였던 89포인트마저 넘어선 수준이죠. 같은 시기 미국의 공포지수 빅스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유독 극단적으로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사이드카 역시 올해 들어서만 46회가 발동됐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최다 기록이 26회였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7회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 증시의 변동성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개별 종목으로 가면 더욱 극단적인데요.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많은 투자자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죠. 전문가들도 이런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국내 증시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시장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AI 산업이 부상하면서 증시도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며 변동성은 향후 국내 증시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강대건 라이프자산 운용대표 역시 코스피가 2,000선이 아닌 9,000선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변동성은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1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성장통이라는 이야기죠. 높아진 환율, 과거와 달라진 지수의 기준, 그리고 극단적으로 커진 변동성까지 과거에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숫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달라진 시장의 기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변동성 자체가 뉴노멀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브리핑에서도 보셨지만 환율 흐름도 그렇고요. 주가 지수도 그렇고 이 뉴노멀이 도래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심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투자 공식이나 패턴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패턴은 아예 안 통한다라기보다는 그것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500에서부터 9,000까지 원웨이로 올라갔잖아요, 한 방에. 근데 사실 그런 겁니다. 십몇 년 동안 2,000 선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다가 갑자기 크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가의 레벨이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럼 이 사이에서 어딘가에 머물러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격렬하게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적정한 주가 레벨을 찾아가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변동성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변동성도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일정한 레벨에서 적정한 레벨을 찾게 되면 그쪽부터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멀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멀어짐이라는 건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변동성도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흑자가 엄청나게 나요. 수출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거든요. 그럼 달러의 공급이 쏟아지는 만큼 환율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환율이 생각보다 최근에 물론 내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오는 겁니다. 옛날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환율을 많이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위안화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일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강해졌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근데 요즘은 금리가 올라가도 또 어떤 건 튼튼하고 어떤 건 좀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과거하고는 좀 사뭇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매크로는 환경이라는 말씀 드렸죠. 온도가 바뀐 거예요. 봄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는 가을이나 겨울로 온 거죠. 겨울이 되면 봄 때 했었던 것처럼 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의 환경이 금리나 환율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뉴노멀로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투자의 공식 자체도 약간은 바꿔서 여름이 아니라 겨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네, 걸 그렇습니다.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변수, 금리, 환율, 물가를 읽는 방법을 배워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변수, 금리, 환율, 물가를 읽는 법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먼저 금리에 대한 말씀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 꼭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꼭지는 뭐냐? 금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됩니다.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격은 뭘로 결정이 될까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수요가 있고 돈에 대한 공급이 존재하는데 이걸로 금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설비 투자를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은행들에서 대출을 많이 못 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의 수요는 많은데 금리가 그 공급이 적죠. 그러면 가격이 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럴 때가 고금리가 됩니다. 한번 잠깐 기억을 해보시죠.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고성장기였었거든요. 그때는 기업 투자가 되게 활발했었어요. 기업 투자가 활발하다는 건 결국에는 성장도 되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있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이 너무나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정부나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수요는 적은데 돈의 공급이 늘었잖아요. 그럼 돈값인 금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의 기간을 뭐라고 했냐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경기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읽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는 금리가 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이게 주가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리 오르면 경기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금리를 딱 하나만 금리만 보실 게 아니라 주식을 보실 때는 성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거죠. 금리가 예를 들어서 1% 오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30%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1% 금리가 오르지만 30% 수익을 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30%에서 1% 금리를 뺀 만큼 29%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성장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장이 금리보다 강하면 그때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죠. 근데 최근에 성장이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도. 뭐가 독특하냐면 양극화가 돼 있죠. 반도체의 성장과 비반도체의 성장이 크게 갈려 있습니다. 반도체는 매우 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비반도체는 약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반도체의 성장은 워낙 강하니까 반도체는 금리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사뿐히 무시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길 겁니다. 근데 비반도체는 긴장을 하게 되겠죠. 올라가는 금리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에서도요. 이런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견딜 수 있는 성장을 만드는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그게 지난 5, 6월 달에 보셨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금리가 올라도 주식시장이 계속 탄탄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강했던 반도체의 성장이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1번. 근데 두 번째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장은 꺾일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성장이 금리보다 강하니까 주식시장이 탄탄했는데 성장은 꺾일 것 같은데 금리는 오를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서는 긴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금리가 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 말씀을 좀 드렸죠. 금리 하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하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어느 정도 비교하는 게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게 미국의 금리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금리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는 내수로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수출로 성장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작아요. 소비를 그럼 소비력이 얕겠죠. 그런데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을 누군가 소비해 줘야 되는데 국내 시장이 작으면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딘가 수요가 있는 곳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내 수요가 아니라 대외 수요로 이 만들어낸 제품을 밀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대외 수요 쪽으로 이 물건을 밀어낸다는 걸 우리는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수출 성장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올해는 반도체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대외로 수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걸 받아줘야 됩니다. 누가 그걸 받아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받아준다고 하죠. 미국은요, 소비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소비가 강하고 수출이 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출이 강하고 소비가 약하잖아요. 우리의 수출을 미국의 소비가 받아주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가 우리의 수출을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국내 소비보다도 미국의 소비를 봐야 되겠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게 혹시 대출금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를 거고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럼 소비 여력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수출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금리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환율,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이제 환율을 이번에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리 때도 세 개의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환율에서도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환율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환율의 정의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앞서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했죠. 환율도 돈의 값입니다. 근데 앞에 가로가 하나 쳐져요. 대외적인 돈의 값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다른 나라 돈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는지 그 가격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넘칩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환율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를 구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달러의 공급이 없으니까 달러 가치가 뛰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는 대외적인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통화의 가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환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금리에서는 경기라든지 투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달러가 부족한데 달러의 수요는 넘치지만 달러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값이 하늘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외환위기 때는 IMF 때는 환율이 2,000원 넘었어. 그런 케이스죠. 자본이 유출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600원 가까이 가서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 유출의 케이스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현황이 어떤지 이거를 외화의 현황을 진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시면 혹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상하다. 그러면 최근에도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되게 불안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 유출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건 외국인이 도망가는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다 해외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늘리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겠죠.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도망가서 환율이 오르는 자본 유출하고요. 우리나라 내국인이 해외 투자하려고 나가는 해외 투자는 결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사정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진단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꼭지로 보시죠. 앞서도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를 보셨는데요. 환율도 경기라든지 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1달러를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0원을 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달러의 값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는 싸진 거예요. 1달러를 줘도 이제는 1,500개나 살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싸졌다는 거죠. 가격이 싸지면 수출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은 수입 물가는 뛰겠죠. 특히 최근처럼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은 뭘로 계산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기름값이 뛰었는데 달러값도 뛰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환율이 뛰면 수출은 좋지만 내수 소비에서는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지는 그런 면이 생깁니다. 환율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 반대겠죠. 환율이 내리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대신에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내수 소비가 숨을 좀 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과 하락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는 유불리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요.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요. 그럼 와, 큰일 났다. 수출 안 되겠다. 근데 달러가요. 우리가 원화가 달러보다 강해졌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엔화도 달러보다 강해지고 위안화도 달러보다 강해지고 유로화도 달러보다 강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화가 강해져서 수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의 수출 경쟁국 통화가 전부 다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결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겁니다. 관세를 우리나라가 15%를 맞았어요. 아,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우리 경쟁국도 다 15% 맞으면 어떻죠? 불행 중 다행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 관련된 것도 기사를 보실 때 환율이 내려서 올라서 어떤 게 불리하다 이런 걸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환율이라는 건 대외적인 돈의 값이죠.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볼 때는 함께 투게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 오를 때 유리한 기업, 내릴 때 유리한 기업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달러라는 건요. 달러가 강세일 때는요. 달러 빚을 낸 신흥국들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일반적으로 좀 시장을 신흥국한테 힘들다는 인식이 있고요. 달러 약세는 신흥국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꼭지 짚어봤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뭐 여행 갈 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환율은 대외적인 우리나라 통화 가격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환율도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 물가 역시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왜 투자자들이 물가에도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 물가가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 환율이나 금리를 끌고 다니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물가라고 딱 하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영어 한번 떠올려 보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가는 의례껏 오르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유리한 기업과 불리한 기업이 서로 엇갈리게 되겠죠. 잠깐 한번 생각을 보죠.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반 서민 경제는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원자재 기업들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굴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양상이겠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한번 구분해 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 그럼 안 좋은 거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물가는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몸무게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심플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인플레이션은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몸무게가 늘어나면 안 좋은 건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우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잠깐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이 덩치가 좋아집니다. 키가 막 커요. 키가 2m까지 크는데 몸무게가 50kg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몸무게가 같이 따라 올라가 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 사람들의 돈도 부도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뭔가 물건을 사는 소비나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도 일정 부분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물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다들 박수 이러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물가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중앙은행도요. 연 2% 정도씩 물가가 오르는 건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하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지금처럼 전쟁이 나요. 그래서 원유 수입이 다 막혀버립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원유 가격이 뛰면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거는요. 키는 크지 않는데 몸무게만 확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성장은 약한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안 나오면 기업의 매출이 안 늘죠. 물가가 높으니까 비용이 커지잖아요. 버는 건 요만큼 버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면 아무래도 내 손익계산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쪼그라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70년대 석유파동 당시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되게 긴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부 다 뭐가 만들어낸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냈던 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이번엔 디플레이션으로 넘어와 볼게요. 디플레이션은 우리는 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디플레이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몸무게가 줄어들면 좋은 거냐? 일단은 딱 좋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노트북 가격이 옛날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게 이제는 막 70만 원, 60만 원 계속 싸져요. 이런 거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 산업의 이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성장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에 의해서 물가가 늘어나는 혁신적인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보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박수 쳐야 되는 시나리오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건데요. 경기가 박살이 납니다. 경기가 박살이 나서 사람들이 다 쪼달리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지금 물건을 사야 될 걸 최대한 늦춰서 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물건을 안 사려고 최대한 뒤로 가서 사려고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물가가 낮아지는 국면이 나타나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판매해야 되는 제품의 가격이 계속 낮아지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고용 창출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고 소비가 더 줄고 수요가 더 줄고 물가가 더 떨어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일본은 30년을 겪어서 이거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도요. 몸이 아파서 줄어드는 거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걸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걸로 한번 짚어봤고요. 이 디플레이션 중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투자자들한테는 꼭 피해야 할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오를 때 유리한 기업, 내릴 때 유리한 기업, 환율이 오를 때 유리한 기업, 내릴 때 유리한 기업, 물가가 오를 때 유리한 기업, 내릴 때 유리한 기업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다 서로 섞이면서 확률값으로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이 8가지 경우의 수가 막 섞여가지고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무언가 하나의 포인트를 딱 짚어서 예측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유리한 기업이 있는데 금리라는 거는 참 신기한 게 순환을 해요. 마치 계절처럼. 잠깐 생각해 보시죠.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가 한 50% 100% 돼 있지 않을까요? 금리라는 거는 올라서 내리고 내려서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내려오게 되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또 경기를 자극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는 마찬가지로 순환을 하게 돼요. 환율도 마찬가지로 오르내림을 반복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가도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국면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쌍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뭐가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런 것들보다 보다 중요한 거는 넓게 종목들을 펼쳐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런 흐름 하나하나에 유리한 기업들이 나타날 때 거기서 일정 수준씩 차익을 가져가는 긴 호흡에서 대응하는 분산 투자 전략. 이게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금리는 계절처럼 순환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경제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금리, 환율, 물가 늘 들어봤지만 뭐냐라고 얘기하면 항상 아리송했는데 이게 무엇이고 왜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거시경제 일타 강사 오건영 단장님 설명 통해서 정말로 왜 일타 강사인지를 알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확실히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 흐름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할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분산 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잖아요. 네네. 10년 뒤에 우리의 자산을 결정한 변화들을 체크해보면서 구체적인 조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제목이 부의 갈림길인데 감사합니다. 네. 세계 경제의 5가지 거대 갈림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정학적 분쟁, K자 경제, 신임 연준 의장 케빈 워시, AI 혁명, 그리고 달러 패권의 향방까지 이런 갈림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지정학적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전쟁 종료 이후의 공급망 구도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그 저서에서 짚어주셨거든요. 네네. 전쟁 이후에는 어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쟁 이후에는 무언가 물자를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최근에도 이제 제조업에 계시는 대표님들하고 현장에서 만나면서도 말씀을 듣는 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자재가 있어야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세계화가 됐을 때는 그냥 어디서나 물건을 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원자재를 조달할 때. 근데 이번에 이란 사태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갑자기 헬륨 가스가 조달이 안 되고 갑자기 원유 조달이 안 되고 구리가 조달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방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시작됐던 게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졌고요. 23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터졌고 24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교전을 했고요. 25년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벌어지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소기업에서 원자재를 꾸준히 조달해야 돼요. 아니면 납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막힐지 모르면 첫 번째는 재고를 쌓아놓으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격보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조달할 수 있는가. 그런 신뢰성이 있는 조달처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예전에는 가격이 싼 곳으로만 가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꾸준하게 조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격을 싸게 줄까요? 비싸게 줄까요? 무언가 좀 아무래도 다들 그쪽을 찾을 테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낳은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세계화에서의 후퇴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어쩌면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워낙에 부진했었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해되는 게 제가 아는 분이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원료를 가져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단종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물자 쪽에, 원자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네네, 한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은 AI 혁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AI 혁명이 자산 시장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자산 시장 자체도 있지만 저는 세계 경제에 주는 그 충격이 굉장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AI가 등장했다는 거는 세계 경제는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조금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빚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빚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빚을 해결하려면 벌어서 갚거나 아니면은 돈을 찍어서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을 찍어서 갚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물가가 뛰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문제냐면 이 결국에는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성장을 세게 만들어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성장이 강하게 소득이 늘어나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나오면 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성장이 강하면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금리를 끌어올려요. 그러면 빚이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AI 혁명은요. 생산성이라는 걸 끌어올려요.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한 단위 재화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혼자서 만들 때는 이제 1,000원을 투입했더니 10개를 만들어요. 그럼 개당 물건의 원가는 100원이잖아요. 10% 마진 붙이면 110원에 팔아요. 이게 일단 기존의 모습인데 제가 AI 로봇 팔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1,000원을 투입했더니 이제 100개를 만들어요. 그럼 개당 생산 원가가 10원이죠. 10% 마진 붙였더니 11원에 팔아요. 그러면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더 살려고 해요. 옛날에 스마트폰만 요만한 거 막 벽돌폰이 있었거든요. 막 몇백만 원 했어요. 그런 거 아무도 못 사잖아요. 돈 있는 사람 아니면. 근데 스마트폰이 작아지고 사이즈 작아지고 가격도 싸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이 스마트폰 산업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생산성 혁명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11원짜리 물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니까 이 공장이 막 돌아가요. 그럼 사람들을 막 채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성장이 나와요. 성장이 나오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10원짜리가 11원이 됐잖아요. AI는 그걸 가능하게 해요. 강한 성장과 낮은 물가의 조합을 만들어줘요. 그럼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도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참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더 빚을 내가지고 AI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자산 시장의 측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세계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채라는 암초거든요. 이 암초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AI 혁명은 생산성 혁명이고 이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투자를 할 때에도요.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시대마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달라졌던 만큼 지금의 투자 흐름을 이끄는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 계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증시에는 시대마다 유행하던 이름이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주가 시장 전체를 이끌 때 시장은 그 주인공들을 하나로 묶어서 별명을 붙이곤 하는데요. 1970년대 니프티, 피프티부터 최근 등장한 망고스까지 오늘은 반세기가 넘는 이 쏠림의 계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니프티, 피프티, 우리말로 하면 멋진 50개 종목인데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IBM과 제록스 같은 안정적인 우량주 50여 개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1969년부터 70년까지 이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은 꾸준한 이익을 내는 기업에 관심을 가졌고요.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기업들이 한 번 사면 팔 필요가 없는 주식이라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 반전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통화정책의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이들 종목 대부분이 고점 대비 60% 이상 폭락했고 아예 시장에서 사라진 기업까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니프티 대신 끔찍하다는 뜻의 네스티 니프티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기도 하면서 니프티 피프티란 별명은 증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후반 인터넷 혁명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기업들은 사내 전산망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가정마다 PC가 놓이기 시작할 때죠. 이때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인터넷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였는데요. 당시 인터넷이라는 골드러시에서 직접 금을 캐는 대신 이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시스코와 델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증시는 이 네 종목을 묶어서 성경 속 종말의 내기수에서 이름을 따온 포호스맨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이 네 종목 등락이 나스닥 하루 변동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 지수 자체가 이들 종목에게 종속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였죠. 하지만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상황은 급 반전됩니다. 이 종목 모두 고점 대비 50에서 70%대까지 폭락을 겪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무려 14년이 걸리게 되죠. 이어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 기조를 오래 유지하면서 시장엔 미래 성장성에 베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넘쳤습니다. 마침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모바일 화면 안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과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이 5개의 기업의 앞글자를 따서 팡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팡의 기업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사용자의 시간과 데이터를 독점하게 됐습니다. 2022년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대부분의 성장주가 흔들렸지만 막대한 현금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몇 안 되는 기업들만큼은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아마존, 엔비디아와 메타, 그리고 테슬라 이 7개 종목인데요. 이 7개 종목들을 묶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AI 시대에서도 이 기업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AI 시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유행어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망고스입니다. 메타와 엔비디아, 구글과 오픈 AI,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마지막 엔트로피까지 6기업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오픈 AI와 엔트로픽처럼 아직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되는데 최근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하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량주를 묶는 이 별칭이 월가의 마케팅 술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선호주가 달라지는 것 또한 당연한 흐름일 겁니다. 과연 매그니피센트의 뒤를 이을 기업 망고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시대마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계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돌이켜보면 자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도주들은 늘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AI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AI가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피지컬 AI까지 가면은 진짜 많은 산업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네. 확장성이 큰 산업이야말로 나중에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성장과 저물가 조합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이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느끼신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청을 하세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조언해 드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근데 되게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얘기할 걸 뿌리까지 다 들어서 얘기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다림의 가치를 분명히 아시는 것 같아요.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투자자들도 함께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경청과 기다림. 네, 오늘 저 진짜 열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많이들 그런 얘기 하세요.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각자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꿈이 실현이 되는 투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장기적으로 갈 때 이렇게 탄탄대로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난리가 나거든요. 중간에 험로가 참 많아요. 이렇게 흔들릴 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자산을 가져간과 동시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럴 때서 안전벨트를 같이 매는 거 요거 하나, 그다음에 안전벨트와 함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현금은 뭐 쓰레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금은 안전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큰 험로가 나타날 때 밑에서는요. 우리가 새롭게 저평가된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되죠. 그래서 현금을 일정 수준 또 확보해가는 그런 버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들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안전벨트를 메고 공부하면서 잘 기다려봐야겠다라고 네. 배웠습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를 읽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금리, 환율, 물가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부의 지도를 바꿀 변화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긴 호흡의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창한 이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이건 먼저 해보시죠. 출근길 $1 환율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환율의 방향성이 외국인 수급과 국내 증시의 상하방을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종목 토론방의 소문이나 개별 호재 대신에 현재 보유한 자산이 고금리와 고환율 환경에서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체력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뒤를 생각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주가 움직임보다 AI와 에너지, 공급망처럼 앞으로 시장을 바꿀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실전 투자에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배우고 행하고 고고!